오늘 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는 제외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네, 2주 동안 확산세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12일부터 수도권에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최고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재 상황이 위태롭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로 최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는 유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좀 전제하에 방역 완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 확진자가 나오고 또 대부분이 이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경증 감염으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위기의식이 하에서 처음으로 4단계 격상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애초에는 이게 좀 서울만 단독으로 격상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수도권 전체로 좀 확대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수도권이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인데요. 사실 서울과 경기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네,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자체는 뭐 경기도에서 하더라도 직장이 서울인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분리해서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고 당연히 지금 같이 격상을 해야 되고요. 단지 조금 또 아쉬운 거는 이 수도권에만 이렇게 격상을 하다 보니까 비수도권의 풍선 효과가 앞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4단계가 적용되는데 처음 적용되는 최고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사적 모임은 저녁 6시 이후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사나 집회는 1인 시위 외에 금지가 되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허용이 됩니다. 친족 역시 49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결국 이 관련된 내용을 쭉 보면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 접촉이 특히 델타 변이의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 6시 이후에 2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는 거는 개인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걸로 생각들고요. 대부분의 생활을 직장 생활 이외에는 조금 삼가하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도 원격 수업을 하게 되고 결혼식도 정말 가족 친지만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은 최소한의 생활 반경으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추가로 몇 가지 조치가 또 나왔는데 모든 유흥시설이 집합금지가 됐고요.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가 네, 됐습니다. 네네. 이게 좀 4단계 플러스 알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흥업소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원래 지금 단계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예. 전체적인 유흥업소를 다 금지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로 조금 많이들 좀 고려했던 것이 백신 접종 완료자는 플러스 알파로 인원 제한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젊은 연령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모임이나 그런 게 계획이 상당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추가된 조치, 결국 거리두기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추가 조치를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해외 사례를 보니까 돌파 감염이라든지 확산세를 막기에는 이 접촉을 차단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특히 영국이나 이스라엘 사례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잠시 뒤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장 브리핑을 듣고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입니다. 7월 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신규 확진자가 1,316명 발생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네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과거 유행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오늘도 어제보다 증가할 양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구하지만 부탁 말씀을 서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단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는 불효불급한 약속을 취소해 주시고 외출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및 사업장은 불필요한 회의나 출장 등을 자제해 주시고 재택근무를 활용해서 사무실 및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조정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되는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시설 가동 시 충분한 환기에 신경 써주시고 출입 명부 기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며 특별히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그리고 약국 등에서는 혹시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방문할 경우 환자로 하여금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비롯한 기본 방역 수칙을 항상 지켜주시고 이번 주말부터 각종 모임, 종교 행사 및 여행 등 외출을 자제하시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위기 극복이 최우선입니다. 그동안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솔선하여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고비고비를 넘겨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참여와 연대 그리고 인내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방역당국도 무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항으로 먼저 예방접종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세에서 59세까지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7월 12일 월요일 0시부터 7월 17일 토요일 18시까지 6일간 실시가 됩니다. 사전 예약은 누리집을 통한 본인 및 대리 예약과 전화 예약을 통해서 가능하며 예약하신 분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7월 26일 월요일부터 전국의 13,000개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가 됩니다. 50대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규모 일정은 향후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고 확정되는 대로 그때그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60에서 74세 고령층 대상군 중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사전 예약 기간 내에 예약을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예약 연기 변경 방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예약이 취소되었거나 연기되어서 미접종자로 처리된 분들은 역시 사전 예약을 다시금 7월 12일 0시부터 7월 17일 18시까지 실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예약은 누리집을 통한 본인, 대리 예약과 전화 예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번 접종도 마찬가지로 7월 26일부터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치료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 렘데시비르의 경우 현재까지 128개 병원에 8,833명 환자에게 투약되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현재까지 82개 병원 5,852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및 군 입영 장정에 대한 코로나19 항체 검사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보유 여부, 즉 과거 감염력을 확인하는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수도권 주민 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검체가 확보된 4,00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34명에서 항체 양성을 확인하였고 육군훈련소 입영장정 중에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입소자 중에 검체가 확보된 3,239명 중에서는 8명의 항체 양성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의 항체 양성률은 백신으로 인한 항체 형성이 아니라 자연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분리하여 양성률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주민의 지난 6월 중 항체 양성률은 0.85%로 지난 2월의 조사 결과인 0.52%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히 연령대에 있어서는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군 입영 장정의 경우에는 0.25%로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항체 조사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수도권에서의 항체 양성률이 증가한 것은 그간 수도권 지역 내의 환자 증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거리두기 강화, 개인위생 철저 등의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강조해 주셨고,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향후에도 지역사회의 집단 면역 수준 확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국 그리고 유행 지역에 대한 항체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 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 질문, 또 외신 기자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백신 접종 질문이 있어서 먼저 드립니다. 60세 이상 미접종자 166만 명에 대해서 상시 접종이 가능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검토 중인 바가 있는지, 또 4차 유행 확산에 대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을 8주로 다시 줄이는 방안도 혹시 검토 중인지 확인해 달라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중에 먼저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먼저 75세 이상 미접종자 분들은 비록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순서된 시기에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전 국민 접종 후에 즉 9월쯤에 순서가 다시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75세 이상 미접종자는 7월에도 개별적으로 예약을 스스로 해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60에서 74세 연령층 중에 예약은 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예약이 취소됐거나 접종 연기되신 분들도 오는 7월 26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약을 다시 하고 접종 실시가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접종 시기를 더 당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간격 단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록 허가 범위는 4 내지 12주지만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항체가를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접종 간격이 8 내지 12주,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재 예약이 11주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2030 세대가 수도권 유행을 견인하고 있어 7월부터 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활동량이 높은 20대나 30대에게도 7월 중 접종하는 방안도 혹시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방접종 자체로 보면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의 목표는 우선 피해 최소화, 그리고 사회의 필수 기능 유지, 이에 따른 전파 확산 차단 세 가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왔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연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자를 우선하고 또 접종을 실시하고 환자를 돌볼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가 가장 우선해서 접종이 실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은 결국 7월 말에서 8월 중에 또 50대에 대한 접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속히 이를 추진하고 8월 중순 이후에 50대 접종이 마무리되면 40대 이하에 대한 접종도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행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설령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방접종이 시작이 된다 해도 백신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접종 간격 그리고 최종 접종이 완료된 후에도 2주가 지난 후에야 항체가 최고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일단은 당초 말씀드린 예방접종의 목표, 피해 최소화, 필수 기능 유지 등을 염두에 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한 주간 해외 유입 사례 중에 델타 변이가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새로 나온 내용 위주로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고령층 가운데 166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백신 접종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기자의 질문이 나왔고 또 그 접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고령층 166만 명,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 결국 최근 확산세가 이 고위험군에까지 넘어갔을 경우에 치명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이런 걱정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66만 명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저질환자고 고령자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면 지금 젊은 층들은 경증이나 굉장히 약하게 오지만 연구에 의하면 이런 델타 변이가 고령층에서는 지금 중증이나 사망자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된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접종 기회가 좀 다시 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인 만큼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다시 이어서 거리두기 4단계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시행이 될 텐데 2주 후에는 그럼 확산세가 조금 감소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감염돼서 확산 나오는 분들은 사실은 최소한 2주 전에 감염이 돼서 이제 N차 감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2주로 잡은 것은 잠복기를 고려하여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2주 후에까지 이제 차단이 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되면 더 확산이 안 되는 게 1차 목표고요. 예. 만일에 조금 더 우리가 거리두기를 잘한다면 일부는 감소세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확실하게 감소세를 보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12일부터 적용되는데 수도권 지역만 일단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발달해 있고 국토 면적도 좁기 때문에 이 수도권만 막는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까지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풍선 효과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고 풍선 효과는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고요. 풍선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수도권이 4단계라면 비수도권은 3단계 정도로 격상을 해야 되고 지금 확진자들을 자세히 보면 그 수도권 위에 비수도권의 대도시 위주로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델타 변이는 이미 깊숙하게 지금 침투를 하고 있을 거고 그 확진자가 느는 건 앞으로 1, 2주 사이에 아마 지방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비수도권도 일부 격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현황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1,300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인데 뭐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한다면 우리 방역 당국은 앞으로 2,000명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300이 넘었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1, 2주 이내에 2,000명을 찍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검사 건수를 우리가 PCR뿐 아니라 자가검사 키트를 같이 이용해서 영국같이 하루에 100만 건을 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항체 그 양성률을 보여주셨다시피 4개월 만에 지금 한 상당히 0.3%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100명 중에 1명이 지금 본인도 모르게 감염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정말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고 검사 건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항체 양성률을 말씀해 주셔서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앞선 방대본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민의 6월 중 항체 양성률이 0.85%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항체라는 게 결국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물질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그만큼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을 무작위로 검사를 한 거고 그분들은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감염이 된 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특히 수도권에 전반적으로 무증상 경증 감염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거는 확산세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 지난 1, 2, 3차 대유행 때보다 이번 4차 대유행 때가 좀 더 방역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1, 2, 3차는 우리가 한 어떤 지점이나 어떤 또 특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만 우리가 잘 이렇게 조절을 하면
초기에 좀 확산이 감소가 됐는데 네. 지금은 수도권이라는 특수 상황에 델타 변이라는 전파력이 지금까지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한 바이러스가 있고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경증, 무증상 감염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누구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이걸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 격상을 통해서 무조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백신 접종이 됐기 때문에 뭐 감염이 안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니까 백신 접종을 한 경우도 이스라엘은 55%가 백신 접종자가 감염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나 이 거리두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백신은 내가 중증으로 가지 않는 그리고 일부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금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별 사례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감염 규모가 꽤 큽니다. 일각에서는 직원용 화장실이 감염 통로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화장실도 일부 영향은 줬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내에 뭐 공기 감염, 아니 수도꼭지를 같이 쓰거나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주로 지하 식품관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냉장 휴게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50평 정도의 공간에서 에어컨이 분명히 돌아갔을 거고 거기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고 또 간식도 음식물도 섭취를 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감염이 되지만 접촉이라든지 에어컨에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또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용하면 공용 물품에 감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다른 층에 있는 직원들이 감염된 것은 이 감염된 분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사례를 보듯이 이게 지금 현대백화점만의 사례가 아닌 거죠. 네. 우연히 발견이 된 거고 마트나 백화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곳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나올 거고요. 사실은 백화점은 우리가 제한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QR코드나 이런 것이 좀 필요했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입구 앞에 QR코드를 여러 개 설치를 하면 보통 들어가기 전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발열 체크보다는 저는 QR코드를 하는 것이 나중에 이런 역학조사 면에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환기가 또 여름철이고 하니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여름철 실내 방역 수칙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환기가 뭐 딱 방역 수칙이 있다기보다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하루에 3번 이상, 10분 이상 환기를 해주고 에어컨이 있는 경우도 2시간에 한 번은 환기를 하라는 건데 원래 원칙은 가장 좋은 건 1시간당 한 번 내지 2번 이상 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제 창문이 있으면 양쪽으로 맞바람을 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네. 하지만 지하에 있다든지 그렇게 상황이 안 될 때는 출입구라도 열어 놓으셔서 에어컨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비말 감염이 나갈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에어컨을 청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좀 잊어버려요. 어떤 에어컨을 보면 이렇게 거의 곰팡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주분들이나 개인적인 집에서라도 최소한 1, 2주에 한 번씩은 에어컨 청소를 꼭 해주고 일반인들도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때 문이 안 열려 있으면 업주분들이 안 열더라도 본인이 좀 열어서 환기를 해주는 이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휴가철 특히 뭐 물놀이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주의 사항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물놀이는 수영장과 바다 두 군데 다 가실 텐데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 안에서는 그 염소 소독 때문에 바이러스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물 안에서를 감염은 안 됩니다. 하지만 물 밖에 나와서 탈의실이나 이런 다른 공용시설을 사용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 감염이 되니까 그럴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샤워실도 가능하면 사람이 없을 때 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물 같은 경우도 바닷물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염은 거의 안 되고 마찬가지로 나와서 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물 속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스크는 꼭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물 속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거든요. 네. 젖으면 더 안 좋기 때문에 물 속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보단 바로 나오자마자 쓰도록 좀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물 속에 있어서 그 마스크가 젖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기 그렇습니다. 때문인가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역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이 일부 나라에서만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은 뭐 아프리카 1% 미만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델타 변이라는 감염력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여름에 이 백신 접종이 좀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겨울에 오게 되면 더 강한 바이러스가 변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고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저는 치료제 우리가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좀 완화가 될 수가 이런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우리가 약을 먹으로 인해서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면 독감과 유사할 정도로 물론 독감보다는 조금 치명률이 아직 높지만요.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답변을 해주셔서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이 목표로 세운 게 오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전 국민의 70% 정도까지 마치고 오는 11월까지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70% 수준을 맞춰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지 않습니까? 이 목표만으로도 현재 이 확산세를 꺾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1차, 2차 접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기 때문에 거의 60%입니다. 영국도 성인이 2차 접종이 지금 65%를 했는데 3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백신 접종만 가지고 집단 면역의 차단을 절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올 겨울에 1월, 2월에 백신을 접종한 분들은요. 지금 이미 면역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달 전에 이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률이 88%였는데 최근에 64%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면역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 자체를 같이 강화를 해야 되고 백신 접종은 중증을 예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 거고 제가 치료제를 말씀드린 거는 지금의 이런 방역이나 백신만으로는 이걸 종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감처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치료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슈퍼 백신이라고 해서 지금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메르스나 사스 지금의 코로나19를 유발한 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백신을 지금 개발 중인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임상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백신의 집단 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사례, 영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이스라엘보다도 백신 접종률 자체가 떨어지고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영국이나 이스라엘 보면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확진자 수가 500명대라고 하니 사망자가 거의 없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다 보니까 지금 지난주보다 입원율과 사망률이 거의 40%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확진자가 늘게 되면 그중에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다시 백신 접종 후에 감염이 돼서 사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겨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하도록 하면서 방역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지금 백신 접종 전략도 아까 9월까지 1차 접종, 11월까지 2차 접종이라고 하셨지만 9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면 10월이면 2차 접종이 끝나야 됩니다. 지금의 앞으로 이제 RNA 백신이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다 한 달 이내에 2차까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전략도 단기로 예방률이 높은 백신으로 저는 조금 변경을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궁금한 게 변이 바이러스라는 그 특성상 지금 나온 것 외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또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델타 변이는 초기의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거의 2~3배 전파력이 높고요.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우세종인 알파 변이보다 60% 이상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변이가 생기면서 더 우리가 세포에 강하게 결합해서 더 빠르게 전파할 변이가 나오는데 변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감염자가 많이 생기면 그 안에서 면역이 약한 사람의 몸에서 얘가 오래 누르면서 이렇게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남아공, 브라질 이런 뭐 영국처럼 확진자가 많았던 나라에서 변이가 발생하지 인도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변이를 발생하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확진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확진자,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수록 우리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늘면 아무리 백신 접종에 의해서 중증 환자가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확진자가 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요. 젊은 층에도 입원이 늦게 되거나 진단이 늦게 되면서 중증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가 증가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입원율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격리를 통해서 감염 차단을 시키고 확진은 최대한 조기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의료 현장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현재 그 의료 현장의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증 병상은 여유가 있고요. 일반 병상까지는 괜찮은데 생활치료시설이 지금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유통이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하루에 1,000명이 넘게 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분들은 대부분 생활치료시설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생활치료시설이 부족하면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생활치료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보완,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